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 중반을 넘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세월 참 빠르다는 어르신들 말씀, 제가 아이들을 낳아 기르며 비로소 실감하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들이지만 아이들 키우는 일이 어디 만만하기만 한가요. 특히 첫째 아이가 30살 무렵,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생각하면 지금도 코끝이 찡해지는 잊지 못할 기억 하나를 꺼내보려 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춥고 눈발까지 흩날리던 초겨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 직장 때문에 연고도 없는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어린 첫째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아이가 아침부터 열이 오르고 기침을 해서 부랴부랴 소아과에 들렀는데 대기하는 아이들이 어찌나 많던지 몇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나니 몸도 마음도 파김치가 된 상태였죠. 택시를 타기에는 형편이 넉넉치 않았고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려 겨우 버스에 올라섰습니다. 다행히 빈자리가 있어 아이를 안고 앉았는데 약기운 때문인지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순한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몸이 아파서인지 좀처럼 달래지지가 않았어요. 엄마 집에 갈래. 집에 갈래. 아이의 울음소리가 조용하던 버스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쩔 줄을 몰라 아이 등을 토닥이며 쉿, 우리 아기 착하지? 조금만 참자. 금방 집에 갈 거야. 조금만 참자. 속삭였지만 아이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 둘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가운 눈총, 못마땅한 표정들. 저는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속으로 수십 번을 외쳤지만 아이의 울음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 좌석에서 신경질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아, 진짜. 애 좀 조용히 시킵시다. 머리가 다 울리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가뜩이나 아이에게 미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그런 험한 말을 직접 들으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는 그 고함 소리에 더 놀랐는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몇몇 승객들은 혀를 차는 소리를 냈고 어떤 분은 아이의 귀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저와 제 아이만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지.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이 시간에 버스를 탄 내 잘못이야. 하지만 어떡하라고. 나도 엄마이기 전에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비난받아야 하는 거야?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중얼거리며 어서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랬습니다. 몇 정거장 지나지 않아 저에게 소리쳤던 그 남자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앞문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또 무슨 말을 할까 싶어 가뜩 긴장한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서 그분이 내리시면서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기사 아저씨께서 백미러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애기 엄마, 아까 그 손님이 이거 좀 전해주라고 하던데? 기사 아저씨는 작게 접힌 쪽지 하나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게 뭐지? 혹시 버스비라도 보태 쓰라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항의의 표시? 별의 생각이 다 들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애견마, 아까 버스에서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아이 둘을 키우는 아빠인데 순간 제 아이들 어릴 적 힘들었던 기억은 까맣게 잊고 짜증부터 냈네요. 아픈 아기 돌보느라 얼마나 힘드실지. 이 돈으로 맛있는 거라도 사주시고 부디 제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힘내세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쪽지를 다 읽기도 전에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엉엉 울고 싶었지만 입술을 깨물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활키던 세상의 차가운 시선은 온데간데 없이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을 감쌌는 듯 했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그 아저씨. 그분은 제게 단순한 사과와 작은 돈을 건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순간 기댈 수 있는 어깨를, 차가운 세상 속에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어쩌면 그분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마음이 불편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용기가 한 아이의 엄마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위로와 격려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아저씨처럼 저도 누군가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의 작은 실수나 어려움에 눈살을 찌푸리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작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가끔 그날의 쪽지를 꺼내보곤 합니다. 낡고 빛바랜 쪽지이지만 제게는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소중한 보물이에요. 그날 버스 안에 이름 모를 아저씨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저씨, 그때 정말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저는 오늘도 힘을 내서 살아갑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햇살 좋은 항구 도시 부산에 살고 있는 이제 막 30을 코앞에 둔 28 평범한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아내였지만 지금은 돌싱이라는 조금은 특별한 꼬리표를 달게 되었네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전 남편과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어쩌다 그런 남자와 그런 콩가루 같은 집안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제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고 뼈저리게 후회됩니다.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제 기억 속에 없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를 두고 집을 나가셨다고 해요. 왜 떠나셨는지 아무도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아 그저 어려운 형편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며 막연히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만큼 저희 집은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학교 문턱도 제대로 밟지 못하셔서 글자도 겨우 읽고 쓰시는 분이셨어요. 특별한 기술도 없으셔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건물 청소 일을 하시며 저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저희 아버지만큼 책임감 강한 분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편찮으신 할머니를 모시고 저까지 돌봐야 하는 가장의 무게를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살을 내는 칼바람이 부는 겨울 새벽에도 아버지는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홀로 일어나 허름한 작업복을 걸치고 일터로 향하셨습니다. 도대체 언제 출근하시는지 제가 알 수 없을 만큼 이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할머니 손에 자랐고 어릴 땐 아버지를 보면 낯을 가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제게 늘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시는 날이면 비록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김없이 통닭 한 마리, 제가 좋아하는 딸기 한 바구니를 사들고 오셨죠. 주말이면 아버지의 낡아빠진 덜컹거리는 차에 저를 태우고 가까운 공원이라도 데려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던 아버지. 남들처럼 좋은 옷, 비싼 음식은 꿈도 못 꿨지만 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고생이 되었을 무렵 저희 집안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할머니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는 가뜩이나 어려운 저희 집 형편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든 할머니를 살려야 했던 아버지는 그날부터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하루 4곳이던 청소 일을 6곳으로 늘리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미쳤다고 할 만한 고된 노동을 아버지는 2년 동안 묵묵히 버텨내셨어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무색하게 할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쩌면 그때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고 더 오래 투병하셨다면 아버지가 먼저 쓰러지셨을지도 몰라요. 할머니가 남기고 가신 것은 병원비로 인한 큰 빚과 가슴 깊이 새겨진 상처뿐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셨던 아버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살던 작은 빌라를 처분하고 사글세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죠. 무엇보다 엄마 같았던 할머니의 부재는 제게 그리고 아버지께는 기댈 곳 하나 없는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듯한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는 주저앉아 슬퍼할 수만은 없었어요. 아직 책임져야 할 어린 딸, 제가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장례를 치르자마자 아버지는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저를 위해 다시 일터로 향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우리 집의 암담한 현실과 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빨리 돈을 벌어 아버지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택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처럼 캠퍼스 생활을 꿈꾸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고3 때부터 부산의 한 작은 식품회사 격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 전부 아버지께 드렸을 때 아버지의 그 복잡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못난 애비 만나서 우리 딸 대학도 못 보내주고 이 어린 것이 벌써 돈을 벌어오니 애비로서 면목이 없다. 미안하다 딸아. 아니야, 아빠. 나 어차피 공부는 별로였잖아. 일찍 내 길 찾는 게 훨씬 나아. 그래도 대학만큼 꼭 보내주고 싶었는데 나중에라도 학교 가고 싶으면 꼭 말해. 이 애비가 어떻게든 보내줄게. 괜찮다니까. 우리 둘이 벌면 빚도 금방 갚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을 거야. 그치? 아빠, 조금만 더 힘내자. 내가 얼른 호강시켜 줄게. 그래 우리 딸 둘이 벌면 금방이지. 아빠도 더 열심히 할게. 우리 딸 고맙고 미안하다. 그렇게 5년 동안 외식 한 번, 새 옷 한 벌 편히 사 입지 못하고 정말 독하게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마침내 그 많던 빚을 모두 청산하던 날, 마지막 대출 잔액을 입금하고 아버지와 저는 동네에서 가장 비싸다는 한우 식당으로 향했어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한우였어요. 매일 편의점 도시락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저희 부녀에게 입안에서 살살 녹는 고소한 한우는 이제 고생 끝이라는 달콤한 선언과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겠지? 빚 갚느라 돌보지 못했던 제 자신도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 의지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연애를 꿈꿀 무렵 지금은 전 남편이 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실 제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부터 꾸준히 호감을 표시해온 같은 부서 동료였는데 당시엔 연애는커녕 하루하루 빚갚기에 급급했던 터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애써 외면했었어요. 하지만 그는 묵묵히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 주었고 그 한결같은 모습에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난 후 저는 그 사람과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9살이나 많았던 그는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저는 빚 갚느라 모아둔 돈도 전혀 없고 결혼은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막무가내로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괜찮아, 자기야. 돈 걱정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모아둔 돈도 있고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야. 진짜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오빠네 아버님처럼 도와주실 형편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내가 형편이 된다는데 뭐가 문제야? 자기는 아직 어리지만 난 벌써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었어. 우리 마음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2년만 기다려줘. 2년 뒤면 난 40이야. 내가 아버님께 잘 말씀드려 볼게. 아무 걱정 말고 기다려. 알겠지?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는 자리를 떴고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가영 씨 핸드폰 맞나요? 네, 맞는데요. 어디시죠? 저 준서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반가워요.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가영 아가씨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을까요? 아, 네. 저는 언제든 시간 괜찮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요. 참 목소리도 곱네. 내가 우리 준서한테 다시 연락하려고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집으로 한번 와요. 맛있는 거 해줄게요. 처음 예비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느낀 점은 참 상냥하고 좋으신 분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졌어요. 며칠 뒤 저는 준서 씨와 함께 처음으로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앉아 계신 시부모님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은 전화 통화에서 느꼈던 인상 그대로 정말 곱게 나이 드셨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계셨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의 표정은 제가 인사를 드리고 눈을 마주치자마자 움찔 놀랄 만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오늘 이 자리 정말 어렵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분위기를 띄우시려 이것저것 말을 건네 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서가 반할만 하네. 이제 우리 며느리 될 거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내가 아들만 키우면서 얼마나 딸이 갖고 싶었는지 몰라. 이렇게 예쁜 가영이가 우리 집에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너무 고우세요. 어머,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자, 식사부터 하자. 내가 우리 가영이 온다고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 식탁 가득 차려진 음식 주위로 저와 준서 씨, 시부모님이 둘러 앉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은 그때까지 단 한마디도 없이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으며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제 나이, 직업, 사는 곳 등등 여러 질문에 답을 하다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혹시 사돈어른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시아버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 네, 저희 아버지는 건물 청소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건물 청소? 그때까지 아무 말씀 없이 음식만 드시던 시아버지가 버럭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셨습니다. 식탁에 있던 모두가 갑작스러운 고함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애 놀랐잖아요. 시어머님이 다급히 말리셨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얘,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네 아비가 청소부라고? 네. 참나 기가 막혀서 내가 다 참고 넘어가려고 조용히 있었더니만 이건 뭐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준서가 아무리 나이가 차서 결혼이 급하다지만 어디 남의 쓰레기나 치우는
그런 냄새 나는 집구석하고 사돈을 맺을 수가 있겠나? 이 결혼 없던 걸로 해. 여보, 지금 무슨 망발이에요? 망발이라니? 내가 틀린 말했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지만 당신이 하도 우겨서 한번 얼굴이나 보자고 참았더니만 이건 아니지. 내가 어디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랑 사돈이 된단 말이야? 건물 청소를 하는 냄새나는 사람이라는 모욕적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때 당당하게 맞서 따졌어야 했는데 순간 너무나 큰 서러움과 분노에 목이 메어와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깨만 들썩이며 울고 있는 저를 시어머님이 꼭 안아주셨습니다. 얘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 테니 오늘은 이만 가보겠니? 정말 미안하다. 준서, 뭐하니? 가영이 어서 집까지 잘 데려다 주고 와. 저는 준서 씨 손에 이끌려 엉엉 울며 시댁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다시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가영아, 지난번엔 정말 미안했어. 못 볼 꼴을 보여서 내가 그이 대신 사과할게. 그날 아주 된통 혼쭐을 내줬어. 다시는 너한테 그런 소리 못할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말씀처럼 저 가진 것도 없고 저희 아버지도 청소일 하시느라 절 도와주실 형편도 안 되세요.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돈이 뭐가 중요하니?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으니 우리 쪽에서 더 하면 되지.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 어린 것이 고생도 많았구나.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그동안 살아온 모든 이야기를 본물 터지듯 털어놓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상냥한 시어머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잠깐이나마 엄마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나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시던 시어머님은 제 이야기가 끝나자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힘들었던 일 모두 떨쳐버리고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자, 딸아.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님은 제게 진짜 엄마가 되어주셨습니다. 살뜰히 저를 챙겨주시며 맛있는 반찬도 싸다 주시고 좋은 곳에 가실 때면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시며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어느새 저는 준서 씨보다 시어머님 때문에 결혼이 하고 싶어질 정도였습니다. 여전히 시아버님은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시어머님 말씀으로는 시아버지가 시어머님 뜻을 함부로 거역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여쭤봤거든요. 어머님, 저를 이렇게 예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아버님께서 저를 싫어하시니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그 양반은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좋다고 하면 그이는 절대 내 말 무시 못하거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서가 말 안 하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빌라도 네 시아버지가 하고 있는 저 중고차 상사도 전부 우리 친정아버지가 해준 거야. 명의도 다 내 거고 대표도 나인걸. 그러니 우리 가영이는 아무 걱정 말고 이 시어미만 믿으렴.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준서 씨가 아버님께 도움받는다고 해서 당연히 시아버지 재산인 줄 알았거든요. 시어머님 말씀대로 집안의 경제권은 모두 시어머님이 지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시어머님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저와 준서 씨는 그 해가 가기 전에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정식으로 시어머님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갈 무렵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상수 씨 보호자 되십니까? 여기 부산병원 응급실인데요. 환자분이 입원하셔야 하는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서요. 잠깐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요? 어디 다치셨어요? 어느 병원이라고요? 저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간호사분이 알려준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핏기 없는 얼굴로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어디 다쳤어?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우리 딸 왔어? 아이고, 네가 이렇게 걱정할까 봐 전화 안 했다. 별거 아니니 걱정하지 마.
별거 아닌데 응급실에 누워 있어? 어디가 어떻게 다친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휘청거리더니 다행히 뒤에 차가 없어서 크게 다치진 않았어. 아빠, 그 차, 그거 얼마나 오래된 건데? 그걸 타고 고속도로를 올라가면 어떡해?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태연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차는 제가 아주 어릴 적 아버지가 청소일을 시작하시면서 이런저런 청소용품을 싣기 위해 마련한 낡은 승합차였거든요. 어림잡아도 20년은 좋게 넘은 그야말로 고물차였어요. 그 차를 여태껏 아버지가 몰고 다니셨다니. 결혼 준비와 신혼생활에 정신이 팔려 아버지께 무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병원을 나오자마자 정비소로가 아버지 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저기 녹이 슬고 시꺼먼 매연을 뿜어내는 낡은 자동차는 마치 아버지의 고난했던 세월을 대변하는 듯 했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당장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이제 그 똥차 폐차하고 새 차 사자. 내가 해줄게. 어떻게 이런 차를 여태 타고 다녔어? 그래도 나랑 평생을 함께 달린 친구인데 똥차라니. 아빤 괜찮다. 수리해서 타면 돼. 또 달리다가 문제 생겨서 병원 실려가려고? 아빠 일 나갈 때마다 내가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알아? 제발 우리 차 바꾸자. 내가 사드릴게. 제가 걱정된다는 말에 아버지는 마지못해 새 차를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차를 사드리겠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당장 저도 모아둔 돈이 없어 막막하던 차에 시어머니께서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제 사정을 아시고는 선뜻 돈을 줄 테니 편하게 아버지와 차를 골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주말마다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 전시장을 둘러보던 어느 날 평소 전화 한 통 없으시던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요즘 사돈 차 보러 다니고 있다며? 네? 아버님 어떻게 아셨어요? 춘수한테 들었지. 주말마다 차 보러 다닌다면서. 시아버지가 정말 서운하다 서운해. 뭐가 서운하세요? 너 이 시아비가 중고차 매매하는 거 알고 있지? 같은 가족끼리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 말이라도 먼저 아버님 중고차 괜찮은 거 있으면 아버님한테 살까요? 하고 꺼냈어야지. 친정아버지가 차를 매일 타셔야 해서 이왕이면 새 차로 사드리려고. 중고차는 차 아니냐 이놈아? 진짜 서운하네. 우리가 남이냐? 사돈차를 내가 해주는 게 서로 좋은 것 아니겠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버님. 그래, 이 시아비는 너 믿는다. 알겠지? 다짜고짜 전화에서는 본인한테 차를 사지 않는다고 역정을 내시는 시아버님. 너무 황당해서 남편에게 전화해 하소연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평생 고생만 하시고 20년 넘게 똥차를 타셔서 새 차로 바꿔드리고 싶은데 아버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자 오히려 남편은 시아버지 편을 드는 겁니다. 야, 아버지가 충분히 서운해하실 수 있지. 우리 아버지한테 사면 더 싸게 좋은 차 살 수 있는 거고. 아버지 말씀이 다 맞아. 그냥 장인어른 차 우리 아버지한테서 사. 내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놓을게.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시아버지 말이 맞다며 일방적으로 정해버린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전화까지 해서 차를 준비시켜 두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친정 아버지와 함께 시아버지가 일하시는 중고차 매매단지로 향했고 그곳에서 꽤 멀끔해 보이는 승합차 한 대를 보게 되었어요. 새 차가 아니라 내심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막상 시아버지가 소개해준 차를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깔끔한 외관에 연식도 오래되지 않아 보였거든요. 사돈이 타실 거라고 해서 제가 특별히 한 대 빼놨습니다. 어떠세요? 깔끔하죠? 내가 가격도 많이 빼드렸습니다. 뒤에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냥 이걸로 하시죠. 친정아버지는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고맙습니다. 전에 타던 차에 비하면 이건 뭐 벤츠네요 벤츠.
저 때문에 특별히 준비해 주셨다니 이걸로 바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돈. 차를 보자마자 30분도 되지 않아 양도 계약서를 쓰고 차를 인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이혼의 발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를 인수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드라이브나 가자는 친정 아버지의 제안에 저는 아버지와 함께 새로 산 차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껏 신이 나셔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셨죠. 그때였습니다. 차 아래쪽에서 덜커덩 하는 큰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란 저희 부녀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 아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언더커버라고 하나요? 차체 하부를 덮는 커버가 찢어진 채로 바닥에 질질 끌리고 있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 접수를 하고 가까운 정비소로 들어갔습니다. 언더커버가 찢어져 새로 교체해야 한다는 정비사분의 말을 듣고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난감한 표정의 정비사분이 다가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손님, 언더커버 교체하려고 차를 띄웠는데 차 바닥이 전부 녹으로 뒤덮여 있어요. 이거 한번 와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녹이 슬었다고요? 나온 지 2년도 안 된 차인데? 저와 아버지는 정비사 분을 따라가 리프트에 올라간 차 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차체 하부 전체가 시뻘겋게 녹이 슬어 도저히 출고된 지 2년 된 차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어쩐지 주행하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난다 싶더니만 밑에가 다 이 모양이었구나. 아버지가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전에도 이상한 걸 느꼈어? 소리도 좀 나고 가끔 시동도 잘 안 걸릴 때도 있고 그랬지. 근데 뭐 수리하면서 타면 되니까. 너 걱정할까 봐 말 안 했다. 아니, 차 산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수리는 무슨 소리야?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비사분께 차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부탁드렸고 잠시 후 듣게 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손님, 이 차 침수차 같은데요? 이 정도 상태로 도로를 굴러다니기 신기할 정도예요. 모르셨어요? 네? 침수차요? 네, 여기저기 물에 잠겼던 흔적이 보입니다. 엔진룸 안쪽까지 진흙이 말라붙어 있고 이건 단순 침수가 아니라 거의 폐차 직전까지 갔던 차를 겉만 번지르르하게 수리해서 판 것 같은데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정비사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니 시아버님은 처음엔 오리발을 내미며 몰랐다는 식으로 발뺌하셨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당장 시댁으로 따지러 쫓아갔죠. 시아버님은 여전히 그런 차인 줄 몰랐다며 발뺌만 하셨고 옆에 있던 남편은 그저 수리해서 타면 되지 왜 일을 크게 만드냐는 식으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침수차인 줄 몰랐다고 하시잖아. 당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질러? 진짜 정도를 모르네. 차가 이상하면 고쳐서 타면 될 걸 가지고 왜 우리 집에서까지 큰 소리가 나게 만들어? 고쳐서 타라고? 우리 아빠 차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죽을 뻔한 거 몰라?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특별히 골라준 차로 바꿨더니 침수차를 속여서 팔아? 우리 아빠 저 차 타고 다니다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얘야, 죽자니 누가 죽는다는 게냐? 너 정말 말 함부로 한다. 내가 일부러 사돈 죽으라고 그 차를 팔았겠니? 하여튼 어른한테 소리 지르는 꼬라지 하고는 누굴 보고 배웠겠어? 쓰레기나 치우는 지아비 밑에서 자랐으니 뭘 보고 배웠겠냐고. 아버님, 지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지금 아버님께서 제게 적반하장으로 나오실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한참 큰 소리가 오가던 중 시어머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셨고 저는 자초지종을 시어머니께 모두 설명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시어머님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여보, 이게 다 사실이야? 당신 정말 사돈한테 그따위 사기를 친 거야? 정말 상종 못할 인간이네.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몰랐다니까요.
내가 내 얼굴에 침 뱉기로 사기를 외쳐? 그리고 내가 먼저 팔겠다고 했겠어? 저것들이 먼저 와서 그 차 사겠다고 했다니까. 아버님, 저희가 찾아가기 전에 먼저 전화하셔서 아버님 차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역정 내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 그냥 서운하다고 했지 와서 내 차 사라고 했냐고. 너 진짜 며느리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어오르는구나. 그때 시어머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시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전에도 사기치다가 벌금 물고 정가까지 그어졌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이젠 하다하다 사돈한테까지 사기를 쳐?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하자고, 이혼. 지긋지긋해, 정말. 우리 며느리 불쌍하지도 않아? 이런 착한 애한테 사기나 치는 당신이 진짜 쓰레기야. 당신이 맨날 쓰레기 치운다고 평생 무시하는 우리 사돈보다 등쳐먹고 사기치는 당신이 진짜 쓰레기라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시어머님의 서슬퍼런 기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딱한데 저 차 처분이 안 돼서 고민하다가 내가 잠깐 나쁜 생각을 했었나 봐. 돈 다 돌려줄게. 정말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여보. 됐어. 이 집도 당신이 운영하는 그 중고차 상사도 전부 다 내 명의, 내 친정 재산인 거 알지? 당신이랑 당신 그 잘난 아들이랑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님의 불효령에 남편과 시아버지는 단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시어머님은 나란히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평생 저만 바라보시며 희생하신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고 저를 기만한 그런 인간들과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혼 과정은 지저분하고 길었습니다. 몇 번이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전 남편과 시아버지 때문에 7개월가량 변호사까지 선임해서야 겨우 이혼 도장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시어머님의 빌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윗집 아랫집에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님은 못난 아들놈 버리고 이렇게 예쁜 딸 하나 얻었네 하시며 저를 끔찍히 아껴주십니다. 정말 전 남편과 시아버지는 제 인생의 지독한 악연이었지만 그래도 그분들 덕분에 이런 귀인 같은 시어머님을 만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비록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지만 단 한 번뿐인 제 인생 누구보다 지혜롭고 씩씩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자라고 해서 약한 건 아니니까요. 대한민국 모든 여성분들 화이팅입니다.